예, 이번 시간에는 5강 네 번째 자료 개화파는 왜 조선의 근대화에 실패했을까를 주제로 엮어보겠습니다. 키워드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궁금하죠? 이동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어니스트 메이슨 사토우의 일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노우의 가오루의 충고, 그 다음에 황준원이 김홍집에게 말하기를 조선 책략 책으로 엮어줬죠. 이동인과 김홍집의 도쿄 만남, 당시 일본 신문이 보도한 이동인의 귀국 장면, 후쿠자와 유키치, 그리고 6일에 대한 6일준의 기록, 서재필 회고록에 나온 김옥균의 입장, 포크의 국무성 보고서, 갑신정변을 기록한 푸트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수신사를 보낸 그런 내용들 중에 붉은색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동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개화파는 왜 조선의 근대화에 실패했을까?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미일 화친 조약이 1854년에 통상 목적으로 한 것이죠. 일본도 조선과 통상을 하자는 것이 강화도 조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제약된 것을 그 세견선 20척만 외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항을 열어서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것이었죠. 어떤 품목으로 교류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이때 그 오쿠보 도시미치가 거상 오쿠라 기하치로를 조선에 보내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오쿠라 기하치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지점을 설립하고 기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1876년 8월 동래에 도착해 비단, 양모, 인도 솜 등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선에 처음으로 정가제를 들여왔답니다. 신기했겠죠. 오쿠라의 물건이 많이 팔리면서 자신감을 얻은 일본 정부는 그때 당시 일본의 총합상사들이 생겼죠. 미쓰비시 상사를 통해 월 1회 부산 나가사키를 오가는 정기선을 설치합니다. 이때부터 일본과 조선 간의 근대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우체국설 개국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부산에 그 재생의원을 열었던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어 부산에 들어온 일본 진종 사찰 동본원사, 우리 개화에 있어서 이 불교의 역할이 꽤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이 동본원사가 있습니다. 이 동본원사에 찾아온 조선 승려 이동인이 있습니다. 그가 오쿠무라 엔시를 만나 일본을 배웁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에 전파하면서 일본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개화파에게 가르쳐준 것이 이동인입니다. 승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는데 이제 이 부분에도 스토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그 박영효와 김옥균은 이동인에게 일본에 가서 직접 보고하라 이제 이렇게 권해서 교토로 이동인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득도식을 하고 도쿄 벼론에 가서 이제 일본을 배우고 외국인들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죠.
이동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영국인 사토우의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 아사노라 이름을 가진 조선인의 예방을 받다. 그는 아사노가 조선의 야만을 또한 의미한다고 기지에 차게 설명하고 자신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세계를 보기 위해 이곳에 몰래 왔노라고 말한다. 그는 서툰 일본어를 구사하였으나 우리는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는 유럽의 건물들과 기계들 그 밖에 가장 인상적인 것들의 사진들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이들을 갖고 가서 외국의 위대함에 관한 얘기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다고 하고 또한 영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다. 다음 일요일 아침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다. 이렇게 사토우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 이동인입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는 모든 교류를 거부하고 돌아온 반면 몰래 건너간 이동인은 일본은 물론 외국인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시작합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과 58명의 사절단을 도쿄에 파견됩니다. 일본과 제대로 된 교역을 하겠다라는 취지죠. 당시에 조선에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김홍집은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로를 만나고요. 이노우에 가오로가 그때 김홍집에게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충고하게 됩니다. 그 충고 내용이 왼쪽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5년 전의 경상은 지금 귀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야마구치현에 있었는데 바로 폐관절약의 논의를 극력 주장하였습니다. 우의정 척사파 같이 존왕양이파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데 어찌 국세가 날로 약해지는 것을 보고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금령을 범하면서까지 탈출해서 외국에 가서 천하대세를 깊이 살피고 눈으로 직접 각국의 병계를 보았습니다. 이 조슈 오인방이 영국 밀항한 사건 아시죠? 그리고는 환하게 깨닫고 조정에 돌아와 아뢰어서 바로 오늘날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한 것이죠. 감히 스스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나 귀국을 위해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노우에 가오로가 김홍집을 만나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계가 비록 서양만 못하지만 그 제조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어찌 다른 나라 사람과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동양의 나라들이 오랫동안 세약해서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사께 상남을 권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귀국이 이를 계기로 속히 변비를 갖추어 우리와 함께 순치상의 형세를 이뤄서 구라파로부터 모멸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까지 김홍집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차 수신사 김기수처럼 김홍집도 주변 사람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시찰은 하면서도 서양 외교관들과의 만남은 끝내 거절을 하고 청나라 외교관만 만납니다. 참 우리의 외교 실력이 어쩌면 이랬을까요? 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청나라만 만나겠다고 해서 하여장과 부관 황준헌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노우에가 말합니다. 그럼 그 청나라 사람들이라도 만나시겠냐고요. 청국 사람들은 만나보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때 황준헌이 김홍집에게 말하길 우리 조정과 귀국은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을 서로 함께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였는데 근래 형편을 보면 서양의 여러 나라가 날이 갈수록 넘보고 위협하니 우리 두 나라는 마땅히 더 친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이나 도쿄에 머물면서 다른 무리들과 서로 교제해 보았지만 이제 선생이 오시니 참으로 타향에서 이의 친구를
만난 것 이상으로 기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집이 답하기를 천국에 대한 저희 나라의 의리는 속방과 같으니 그일 바깥 일이 어지러운 만큼 구하고 바라는 바가 더욱 간절합니다. 타향에서 만난 이의 친구란 말씀이 바로 저희 생각과 같습니다. 타향에서 만난 이의 친구, 이 말이 가장 들어온 모양입니다. 우리가 김홍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준원이 계속 말합니다. 제 견해로는 러시아 사건은 잠옷 긴급합니다. 현재 해내 각국 중 오직 미국만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또 국세가 부강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다 합니다. 일본 사람들, 천국 사람들이. 그게 안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조정 대신들도 이제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은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의를 강조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편리만을 도모하거나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찾아와서 호의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니 만약 일본에서 개정하려는 조약과 비슷한 초안으로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국에서 통상을 오는 자도 반드시 미국과의 조약을 참조하여 혼자의 의견대로 하지 못할 것이니 일체의 통상 원리를 모두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국과 더불어 교섭하는 것은 이익은 있으나 손해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익은 있으나 손해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김기수는 손해가 큽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사실로 우리가 미국과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맺으면서 그 해에 계속 몇 달 후에 영국, 몇 달 후에 독일 이어서 다 맺게 되죠. 같은 내용으로 말입니다. 오른쪽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홍장의 전략에 따라 당시 청해 국력으로는 지켜주기 어려워 다른 방책을 쓰려는 것, 즉 속방인 조선을 지켜야 하는데 빨리 여러 열강과 조약을 맺어라. 이런 청해 입장을 하여장 황준원에게 전한 것이다. 이 홍장의 입장이죠. 전략이죠. 청황실의 고향 만주 근처 블라디보스톡을 점령한 러시아, 극동 함대를 키우는 남하 정책이 부담되었던 청나라, 조선에게도 위험한 러시아를 경계하라. 그리고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조선 책략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만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굳이 관문을 닫고 거절하려다가 다른 나라에 뜻하지 않은 피란이 생겨 이제 이렇게 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하라 이 소리죠. 김홍집이 답합니다. 귀하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정에 보고해야 할 텐데 다 기억하지 못하니 그 내용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황준원이 또 써줍니다. 조선 책략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홍집은 일본에 와 있던 이동인을 만납니다. 이 만남도 또한 중요하죠. 일본과 교섭을 하는데 계속 제물포 개항이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동인이 자기가 한번 들어가서 김홍집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동인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국은에 보답하고 푸른에 부응고자 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도 우려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수신사를 배할토록 하여달라고 하다. 하나부사 스즈키 모두 탄복하여 수신사에게 면회토록 하였다. 동인이 일본 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니 수신사가 괴상히 여겨 자세한 것을 물었다. 동인이 무릎을 가까이 하여 지난해 나라를 위해 이곳에 와 교토 도쿄에 있으면서 일본의 귀관은 물론이고 제야의 뜻 있는 사람들을 접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탐지하여 보니 조선에 대하여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를 계명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다.
이동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부사의 말을 용납하여 수신사께서 귀국한 후에 적절한 주선이 있기를 바란다고 온갖 말을 다하여 설득하다. 수신사가 무릎을 치며 오호라 여기에 기나마가 있어 국은에 보답하려 하니 감명스러운 바이다 라고 하다. 그 충성 국은에 보답한다는 말이 그렇게도 또 감명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홍집이 이동인에게 감격합니다.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있는가? 조선인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동인을 대동하고 귀국을 합니다. 나중에 고종도 아련하게 하죠. 스토리가 역사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당시 일본 신문이 보도한 이동인의 귀국입니다. 작년 9월 다녀간 조선 사람 이동인은 귀국했다. 그는 단발을 하고 유럽 옷을 입었다. 그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키고자 한다. 지난 9월부터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선의 문명화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동인은 치토세 마루를 타고 12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용로로 한양으로 향했다. 유럽 옷을 입고 허리에는 번쩍이는 금시계줄을 차고 머리도 유럽식으로 한 그는 일본 사람처럼 도쿄 사투리를 쓴다. 아무도 그를 조선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고매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이동인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우연을 거쳐 놀랍게도 이동인이 김홍집을 만나 고종을 아련하면서 갑자기 조선이 열리기 시작한다. 1881년 1월 4일 조선이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한다. 개항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이동인을 통리기무화문 참모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천민을 관료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참 고종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1881년 1월 16일 제물포를 개항하게 됩니다. 이동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아예 이동인은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보내자고까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동인은 누군가에게 살해됩니다. 1881년입니다. 개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동인의 사망으로 무불탁정식, 백담사에 있던 승려랍니다. 이 무불 좀 이상한데요. 만해 한용운 하듯이 만해처럼 법명이 그렇답니다. 무불.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이동인 대신에 이제 건너가죠. 이 우의정 척사 세력이 이렇게 이제 강해서 이제 공식 사절단으로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몰래 변장하고 부산 지역 시찰로 꾸미고 흩어져서 부산으로 이동해서 모여서 그렇게 몰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제가 신사유람단 여정을 거기에 순서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1882년 5월 8일 나가사키 도착한 다음에 오사카, 교토, 고베, 요코하마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도쿄에 머물면서 이제 일본을 공부하고 시찰하게 됩니다. 신사유람단 일본 시찰의 구성입니다. 박정양은 초대 주미공사였죠. 내무성, 농상무성을 담당하고 어윤중을 대장성을 시찰하고 조준영은 문부성, 강문성은 공무성, 이현영은 세관, 엄세영은 사법부, 민종욱은 외무성을 또 시찰하고요. 홍영식은 육군과 군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행원들은 일본 근대식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육일준과 유정수는 게이오 의숙, 그 후쿠자와 유키치 그 학교죠. 윤치호는 동인사, 김양아는 조선소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신사유람단이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오고 그때 김옥균, 박영효 등이 자주 일본을 왕래하고 배우면서 일본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이 발발합니다. 1882년이죠. 1874년 친정을 시작한 고종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후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 건너가 황준원과 이동희를 만나면서 간신히 근대화를 위한 개국이 되는가 싶었는데 1882년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청나라도 조선이 개국하기를 바라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원군을 납치해 바오딩에 구금합니다. 우리 개화파들에 있어서는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죠. 그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초순에 조선인 수명이 일본 사정을 시찰하기 위하여 왔다. 그중 청년 2명이 본숙에 입학하여 나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참으로 20여 년 전 나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 동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명론이란 사람의 정신 발달의 의논이다. 그 취지는 한 사람의 정신 발달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천하 대중을 일체를 모아서 그 일체의 발달을 논하는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 유명하죠. 6일준의 기록입니다. 선생님께서 후쿠자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전부터 조선인의 교육상 그 문장을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언문 즉 가나문자를 한자와 혼합 사용하는 일에 착안하시고 6일준이 미타에 있는 선생님의 댁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을 때 6일준에게 명하여 문자의 교우의 문장을 한언 혼용 즉 언문이 섞인 문장으로 번역시키고 문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중 전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개화시킬 수 있을까? 신문이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지지신보라는 신문이 있죠. 박영효 6일존에게 조선에서도 신문을 발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 기계와 기술자들을 조선에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1896년에야 독립신문을 통해 순한글 신문을 발행하지만 후쿠자와는 이때 이미 언문과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 그래야만 사람들을 문명개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이행하려 했던 것이 박영효와 육일준입니다. 신문을 만들기 위해 방문국까지 만들지만 민씨 일가, 친청파가 이를 빼앗고 한성순보는 그렇게 순한문으로 발행된다. 또 개화가 무너집니다. 서재필의 해고록에 나온 김옥균의 입장. 그는 천국의 종주권 아래 굴욕감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 조선을 세계 각국 중에 평등과 자유의 일원이 되게 하느냐 하고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신지식을 주입하고 신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정부와 일반 사회의 구투 인습을 일변시킬 필요를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본을 모델로 하기로 하고 백방으로 분주하였던 것이다. 이제 김옥균의 활동을 이렇게 이제 서재필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모군란 후 이제 개화파들이 조선에 들어와 개화를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근대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구나. 독립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온 것이랍니다. 청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개화파를 독립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오늘날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이 바로 이것이죠. 청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파인 민시정권은 청의 대원군 합성으로 정권이 유지됐기 때문에 뭐 친청파가 되고 뭐 그냥 권력 유지하고 자기 재산 불리고 그렇게 가고 있죠. 일본에서 돌아온 개화파 박영윤은 한성 부인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6일준도 방문국을 설치하고 신문 발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883년 4월 23일 갑자기 박영효가 한성 부인에서 해직됩니다. 또 정치적인 무슨 이유들이 생기죠. 6일준도 방문국 관련 직책인 통리교섭 통상사무화문을 사직한다. 이들을 돕던 우시바 타쿠조도 신문 발행을 위해 왔는데 실망한 채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귀국길에 조선인 유학생 40명을 함께 데려가서 모두 개요 의숙에 입학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죠. 포크 소위의 국무성 보고서입니다. 미국인이죠. 개화파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고, 개화파는 이제 불씨가 완전히 말살될 것이다.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쿠데타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포크 소위의 보고서입니다. 10월 달에 개화파의 지도자 한 명이 저에게 만일 외세의 개입을 막지 않는다면 조선은 곧 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개하면서 자신들의 작은 정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친청파의 모략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개화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왕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던 왕의 예산은 모두 민씨들, 특히 모든 재정을 장악하고 있던 민태호, 민영익의 아버지죠. 에 의하여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자금줄을 끄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돈이 필요하죠. 전쟁은 물론이고요. 자금줄을 끊죠. 갑신정변을 기록한 후트 보고서입니다. 만찬이 끝나갈 때쯤 누가 불이 났다고 소리치자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불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창가로 갔습니다. 불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듯하여 김홍집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과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민영익이 다시 만찬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7, 8곳에 끔찍한 상처를 입고 흐르는 피로 얼굴과 옷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듣고 민영익이 직접 밖으로 나갔다가 칼에 맞았던 것이죠.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을 기록한 푸트 보고서 계속됩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모두 관복들을 벗어던지면서 정원으로 나갔지만 그곳은 이미 군인들과 하인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리자 모두 뒷담을 넘어 도망쳐버렸습니다. 민영익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멜렌드로프의 도움으로 편한 자세로 앉혔습니다. 저는 미국인 의사인 알렌 박사를 부르도록 하였고 멜렌드로프에게 부상당한 민영익을 맡기고 스커더시와 통역을 데리고 공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암살 시도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유언비어는 이 사태가 민영익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후 추진한 개혁들에 격분한 남부의 한 도의 유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이 지나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정변이 연루되었던 12명에 대한 고문과 재판은 27일 종결되었고 그들은 모두 사형을 언도받았다. 6명은 이곳 공사관으로부터 불과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처형되었고 5명은 도성의 대로에서 28일과 29일에 처형되었다.
그들은 길바닥에 엎드렸고 둔기로 6차례 내지는 10차례 내려침으로써 목을 잘랐다. 그들의 긴 머리채를 밧줄에 묶어서 상처가 열리게 하였다. 시체는 모두 사지를 열단하고 길가에 며칠 동안 내버려 두었다. 조선시대의 처형법이죠. 근대식 법치와 이렇게 다릅니다.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간 결과죠. 과감하게 개입하며 정변파를 진압한 것이 바로 원세계입니다. 원세계, 의안스카이. 그리고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운명, 그 가족들의 운명이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 참혹하죠. 참혹합니다. 제가 작년쯤에 충남 논산 연산 쪽에 연산인가요? 은진 쪽인가요? 그 서재필의 생가를 가봤습니다. 완전히 그냥 공터로만 내 있고 그 서재필의 생가라고 표시만 돼 있습니다. 저쪽이 안채이고 이쪽이 사랑채이고 그렇게 돌만 하나씩 놓아서 표시해 놨습니다. 원래 서재필의 본가가 거기입니다. 보통 이제 서재필이 그 외가인 전남 보성이죠. 그 외가에서 가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다 외가에 가서 낳지 않습니까? 낳고 어린 시절을 잘하죠. 뭐 10년 넘게도 잘하고 율곡도 오죽헌에 가서 잘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남 보성에서 거기에는 이제 서재필 기념관 뭐 이런 보다 그런 시설들이 돼 있나 봅니다. 이 갑신정편에 서재필의 가족도 뭐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죠. 부인은 아이를 남긴 채 독약을 먹고 자결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런 연유인지 아직도 서재필의 그 생가가 복원이 안 돼 있고 논산에는 서재필 뭐 기념관 하나가 지금 있질 않습니다. 개화파는 처참한 말로를 맞았다. 그리고 10년 후에 1894년 갑오개혁으로 근대화 작업이 일어날 때 개화파는 다시 돌아온다. 박영효, 윤치호, 서재필이 다시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개화파 실패 이후 또 다른 변화가 태동하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정국 낙성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 정변에서 칼을 맞은 민영익을 누가 살렸나. 그 직전 조선에서 진료를 시작한 알렌이었다. 알렌이 칼을 맞은 민영익을 살릴 수 있었는데 고종구와 민비가 고마움의 표시로 원하는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알렌이 병원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광해원의 문이 열립니다. 제중원이었죠. 그거를 고종이 몇 달 후에 광해원으로 현판까지 써서 이름을 고쳐서 줍니다. 그 광해원의 자리는 오늘날 서울역에서 남대문 쪽으로 가는 곳에 세브란스 병원이 아직도 건물이 있죠.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은 태계로로 갈렸습니다마는 태계로 건너까지 남대문 교회에 있는 데까지 꽤 넓게 이제 세브란스의 기증도 있고 해서 광해원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제 모습이 변했죠. 놀랍게도 친일 개화파가 몰락하는 그 순간이 다른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조선에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순간이었다. 이 기독교 선교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또는 일반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감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그 5강 네 번째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개화파의 두 인물 이동인 하나, 그 다음에 김옥균 하나, 그리고 우리가 친미 기독교파, 우리가 미국과 수교한 과정,
이렇게 세 개의 자료를 준비해 보겠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1894년 배제학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